1997년의 겨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그 한기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을 겁니다. 거리에 매서운 바람이 불던 그 해, 은행 앞에는 긴 줄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손에는 통장을 꼭 쥐고 있었지만 그 손끝은 떨렸습니다. 내 돈을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요. 그날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졌습니다. IMF라는 네 글자가 나라 전체를 뒤흔들며 우리 삶의 토대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은 하루아침에 종잇값이 되었고 30년 근무한 직장에서 준비 없이 내쳐진 가장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렵게 품어온 내 집 마련의 꿈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이들 학비, 노후 준비, 앞으로의 인생 계획, 모든 계산이 그날 이후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뉴스 자막 뒤에서 경제 지표 속에서 익숙한 그 조용한 균열이 다시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화려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살얼음처럼 얇게, 잠잠하게, 그러나 분명히 스며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입니다. 그 시절을 살아냈던 분들이 다시는 그런 공포를 겪지 않도록 또 한 번의 파도가 몰아치기 전에 미리 몸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작은 등불 같은 내용입니다. 28년 후 숫자로 다가오는 또 다른 그림자, 겉으로 보이는 국가부채. 2025년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300조 원. 숫자로만 보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과 직결된 짐입니다. 300조 원을 1원짜리로 쌓아 올리면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할 수 있다는 과장 같은 비유조차 오히려 그 규모를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상상해보면 우리가 짊어진 나라의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무게인지 조금은 느껴지실 겁니다. 국민 한 사람당 계산해보면 약 250만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100세를 바라보는 어르신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부담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나라 전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단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빚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세대인지, 지금의 우리인지, 아니면 사회 전체가 함께인지 결국 누군가가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숙제입니다. 더구나 뉴스에서는 단순히 국가 채무일 300조 원이라고만 말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겉모습일 뿐입니다. 이면에는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더 깊은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단단해 보이는 얼음이지만 그 아래에는 얼음보다 훨씬 넓고 깊은 호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그 숨겨진 깊이를 이해해야만 진짜 위기가 올 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빚은 숫자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흔드는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위험. 숨겨진 부채와 GDP보다 큰 빚. 우리가 흔히 보는 국가 채무일 300조 원이라는 숫자는 거대한 빙산의 수면 위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커 보이지만 정작 더 위험한 덩어리는 물속 깊이 잠겨 있습니다. 한국전력, LH 같은 공기업이 떠안고 있는 빚,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 고령화 시대에 맞춰 반드시 늘어날 복지 비용까지 모두 더하면 실제 부채는 이 0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숨겨진 부채야말로 나라 경제의 기초를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구멍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경제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GDP, 즉 국내 총생산의 개념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GDP란 한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회사원의 월급, 자영업자의 매출, 기업의 이익과 손해, 정부 지출까지 대한민국이라는 한 경제 공동체가 1년 동안 순환시키고 만들어낸 돈의 합이 바로 GDP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돈보다 더 많은 빚을 이미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월 300만 원 버는 사람이 350만 원, 400만 원의 빚을 계속 이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카드값도 내고 최소 이자도 낼 수 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불어나고 원금은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그 숨 막히기 직전의 지점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 상황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부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부채가 많으면 반드시 밀려오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돈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뢰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 나라는 이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세계 투자자들이 이런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위기의 촉매제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진동은 서서히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멀쩡한데 왜 우리는 불안한가? 기축통화와 신뢰의 차이.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의 260%를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일본은 우리보다 빚이 훨씬 많은데 왜 멀쩡하죠? 왜 먼저 무너지지 않죠? 숫자만 놓고 보면 일본이 먼저 흔들려야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엔화라는 돈의 성격, 그리고 그 뒤에 깔린 신뢰의 역사입니다. 엔화는 달러, 유로, 파운드와 함께 세계가 인정하는 기축통화 중 하나입니다. 기축통화란 전 세계가 기준으로 삼고 사용하는 돈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통화가 달러인 이유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자산이 달러와 엔화인 이유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전 세계가 이 돈은 언제든지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 자체에 국제적인 신용 등급이 붙어 있는 셈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원화는 한 나라 안에서는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있지만 국경을 벗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원화를 들고 가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온 돈이지만 국외에서는 종이 조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화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튼튼할 때만 힘을 가지는 돈입니다. 하지만 만약 나라에 흔들림이 생기고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원화의 가치는 매우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채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저 나라는 저 빚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세계 투자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화폐 가치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돈의 힘은 종이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숫자를 얼마나 믿어주는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경제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의 높낮이가 아니라 세계의 시선과 평가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위기의 본질은 언제나 매우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경제의 기초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뱅크런 SVB 사례로 보는 속도의 공포. 2023년 미국에서 벌어진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는 위기란 얼마나 빨리 현실이 될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퍼져도 사람들이 실제로 은행 창구 앞에 줄을 서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발품을 팔아야 하고 기다려야 했고 움직임 자체가 느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단 몇 초 만에 돈을 옮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미국 16번째 규모의 은행이었던 SVB에 위험하다더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행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은행 앞에 줄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기대어 침대에 누워서 혹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계좌 앱을 터치하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 하루 만에 42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은행 금고가 비워진 것이 아니라 디지털 숫자가 순식간에 이동하며 은행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은행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디지털 뱅크런입니다. 과거의 뱅크런이 며칠, 몇 주에 걸쳐 벌어졌다면 지금의 뱅크런은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매장 계산대 앞에서도, 아이를 재우는 침대 곁에서도,
사람들은 손가락 몇 번 움직여 은행의 자금을 한꺼번에 빼내버릴 수 있습니다. 위기가 커질 틈이 없습니다. 바로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특정 은행 수준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통화로 확대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원화가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원화를 팔아 달러 엔화 금으로 바꾸려는 흐름이 몰려옵니다. 환율이 급격히 오르고 원화 가치는 폭락하며 수입품 가격이 순식간에 두세 배가 됩니다. 마트에서 사던 식료품, 병원에서 쓰는 의약품, 주유소의 기름값까지 일제히 치솟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의 가치가 절반, 그 절반으로 더 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IMF가 현실이 되는 방식입니다. 큰 굉음 없이 다가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제의 숨줄을 꽉 죄어오는 것, 눈앞에서 벌어지는 변화보다 그 변화의 속도가 훨씬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SVB 사태를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켜지는 4가지 경고등, 개요. 위기는 언제나 조용히 걸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기다 라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너무 가까이 와 있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경제 충격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4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가지는 마치 집안 어딘가에서 나는 타는 냄새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곧 불길이 번질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이기도 하지요. 첫 번째 신호는 국가의 신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국채금리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 대부분이 체감하게 되는 환율의 변동성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지지대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끊어지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작은 기업 하나의 쓰러짐이 줄줄이 이어지는 도미노 부도입니다. 이 4가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단단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도 순식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속도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이 신호들이 천천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변화는 어느 순간 갑자기 강해지며 우리가 대비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IMF 직전도 그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평온하다고 말하던 사이 4가지 신호는 이미 급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는 준비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알림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는 언제나 먼저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경고 1. 국채금리. 나라의 신용카드 이자율이 오를 때 국채금리는 나라의 건강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것이 국채인데 이것은 쉽게 말해 국가가 국민과 세계 투자자들에게 쓰는 신용카드와 같습니다. 지금은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십시오. 몇 년 후 이자까지 붙여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의 신뢰도가 흔들릴 때 발생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건실한지, 앞으로 빚을 잘 갚을 수 있을지에 따라 이자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은 이자가 낮습니다. 카드값을 제때 갚고 연체 기록이 없다면 어느 금융기관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연체 기록이 쌓인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지요. 국채 금리도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국채 금리는 빠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나라는 더 비싼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결국 나라 살림 전체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복지나 지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며 민간 경제에도 그 여파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당신 나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는 세계 투자자들의 경고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국채 금리가 천천히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보통 조용히 시작되다가 어느 순간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작은 균열이 갑자기 큰 금으로 번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국채 금리의 움직임은 위기가 다가오는 가장 처음의 흔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외면하면 다음 단계의 파도는 훨씬 더 빠르고 거세게 밀려옵니다. 경고의 환율. 숫자 높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속도.
환율이라는 숫자는 늘 뉴스 하단에 조용히 지나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환율이 높아졌다더라 라고 걱정하시지만 사실 환율의 절대값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변하는 속도입니다. 하루 사이에 10원, 20원씩 출렁이고 일주일 만에 롤러코스터처럼 위아래로 널뛰기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불안 심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 속도가 더 위험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신뢰의 흔들림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천천히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몇 번씩 요동친다면 이는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고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디에든 머무를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가장 빠른 길을 찾아 이동합니다. 그 이동이 집중되면 환율은 폭발적인 속도로 뛰어오릅니다. 1997년 IMF 직전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800원대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1,000원, 200원을 향해 치솟았고 나중에는 이 0원에 가까운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단기간에 발생한 변화였습니다. 그 폭발적인 상승이 대한민국 경제를 단 한 달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 환율의 높이가 아니라 속도가 문제였구나. 환율이 빠르게 움직이면 일상생활은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비용이 뛰며 기름값은 순식간에 부담이 됩니다. 결국 물가는 널뛰기를 하고 우리가 가진 돈의 실제 가치가 빠르게 깎여 나갑니다. 통장 잔액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절반이 되는 쓴 경험. IMF 때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급등락은 위기의 두 번째 경고등입니다. 숫자의 높낮이가 아니라 차트의 기울기, 변화의 속도가 우리의 등에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을 외면하면 세 번째, 네 번째 신호는 더 큰 충격으로 찾아옵니다. 경고 3. 부동산 거래 절벽과 가계부채, 그리고 부실 채권의 썩어가는 속도. 부동산 시장은 우리 경제의 체온계와도 같습니다. 온도가 조금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은 온도의 높낮이가 아니라 체온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흔히 있는 조정일 수 있지만 거래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진짜 위기 신호입니다.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거래 완료라는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미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본격적으로 커집니다. 은행은 담보로 잡은 주택의 가치가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마진콜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결국 집을 넘겨야 하고 그렇게 집을 잃은 사람에게 남는 것은 대출 원금과 이자, 즉 무거운 빚뿐입니다. 이렇게 넘겨받은 집들을 은행이 시장에 내놓으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거래가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장부에는 부실 채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부실 채권이란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출, 즉 돌려받기 어려운 빚입니다. 이 숫자가 늘어나면 은행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작은 균열이 은행 전체의 기둥을 흔들게 되는 것이지요. 2008년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택이 시장에 쏟아지자 은행들은 회수하지 못한 빚 때문에 내부가 휘청였습니다. 결국 162년 역사를 자랑하던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고 그 파장은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휘청이는데 대형 금융기관이 반드시 먼저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거래가 멈춘 시장, 그리고 그 시장을 떠받치던 대출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절벽은 위기의 세 번째 경고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멈춤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정적이 길어지는 순간 다음 신호는 더욱 빠르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경고 4.
기업 도미노와 돈이 멈춘 경제, 그리고 위기가 오는 속도. 경제 위기는 갑자기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아주 작은 균열 하나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작은 건설사 하나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 싶은 사건일 뿐이지만 그 뒤에 숨은 연쇄작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건설사의 자재를 납품하던 업체들은 공사비를 받지 못해 흔들리고, 밀린 어음을 들고 버티던 회사들도 결국 버텨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회사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단순한 기업 부도가 아니라 경제의 혈관이 막히는 현상으로 번집니다. 여기에서 금융기관이 끼어들게 됩니다. 건설사와 협력업체들의 돈을 빌려주었던 저축은행, 캐피털 등이 손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금융회사들은 본인들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 정상적이던 다른 기업들에게도 갑자기 빌린 돈을 빨리 갚으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금 회수, 즉 돈줄 조이기입니다. 장사는 잘 되고 있는데 현금 흐름이 막혀버리는 기업들이 생기고, 결국 흑자를 내던 회사들까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던 나무가 뿌리부터 썩어가듯 경제라는 숲도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며 무너져 갑니다. 더욱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가 와도 최소 몇 년은 준비할 시간이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IMF 이전 10월까지만 해도 겉으로 드러난 지표는 버틸만 했습니다. 정부도 언론도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12월에는 나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고 그 주 안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수백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은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위기는 더 이상 천천히 걸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감할 때는 늘 늦습니다. 은행 창구가 닫히고 인출이 제한되고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 IMF 때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것이 위기의 네 번째 경고입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경제, 자금줄이 막혀 피가 돌지 않는 몸처럼 휘청이는 구조. 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위기는 문턱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제도에만 기대지 말라.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세 가지 방주 소개. 위기가 이야기로만 들릴 때는 멀게 느껴집니다. 정부가 어떻게든 하겠지, 중앙은행이 나서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존재는 국가도 금융기관도 아니라 바로 개인과 가정이라는 사실을요. IMF 당시 정부가 가장 먼저 내놓은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금과 귀중품을 내놓아 나라를 살리자고 요청했던 일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각국 중앙은행이 선택한 방법 역시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을 끄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 부담은 시간이 지나 서민층에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나중에 누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위기에서 가장 위험한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경제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삶의 기반을 잃는 사람들은 늘 구조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개인입니다. 대기업, 금융기관, 정부는 여러 장치로 위험을 버텨낼 시간을 벌 수 있지만 개인은 다음 달 월세, 다음 주 카드값, 내일 생계비부터 흔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의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 여러분이 부디 위기를 먼저 감지하고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저는 세 가지 방주를 소개합니다. 홍수 속에서도 사람과 생명을 지키던 방주처럼 경제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세 가지 축입니다. 첫 번째 방주는 자본 방어입니다. 빚을 다스리고 현금을 확보하며 자산을 분산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비입니다. 두 번째 방주는 생존 능력입니다. 회사 간판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힘, 나라는 사람의 경험과 기술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세 번째 방주는 심리적 무장입니다.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유지하며
관계망 속에서 서로 지탱할 수 있는 마음의 기반입니다. 정부나 기관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경제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이 세 가지 방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주, 자본 방어, 빚, 현금, 식량, 분산 투자. 첫 번째 방주는 자본 방어입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빚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처럼 이자율이 경제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하는 형태의 빚은 위기 상황에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내가 내야 할 이자는 순식간에 2배, 3배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IMF 때 실제로 금리가 20%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빌리면 1년에 이자만 200만 원이 나가는 상황. 감당할 수 없으니 집을 팔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가진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위험한 빚부터 끊어내는 것. 이것이 자본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신용카드 연체와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처럼 금리가 높은 빚은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이자는 연 15-20%에 육박합니다. 웬만한 투자 수익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이자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고정금리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내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금 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에 돈 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IMF와 그리스 위기에서 확인되었듯 은행이 문을 닫고 현금 인출이 제한되는 순간 통장 속 숫자는 내가 쓸 수 없는 돈이 됩니다. 내 이름이 적힌 통장이지만 내가 쓸 수 없는 돈. 이것이 위기 때 벌어지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치 생활비만큼의 현금은 집안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쓴다면 600만 원, 300만 원을 쓴다면 900만 원 정도입니다. 집에 안전한 금고가 없다면 10만 원대 가정용 금고라도 하나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기본 식료품입니다. 쌀, 라면, 통조림, 김, 멸치 같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최소한의 양으로 비축해 두십시오. 코로나 초기에도 IMF 당시에도 늘 반복되던 장면입니다. 물도 준비하십시오. 일낼 생수 몇 박스는 정전이나 단수 상황에 대비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손전등, 건전지, 보조 배터리도 함께 구비해두면 불안한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 분산입니다. 전 재산을 원화로만 갖고 있다는 것은 바닷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원화 가치가 흔들리면 나의 자산 전체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따라서 일부 자산을 달러와 금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러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축통화이며 금은 5,000년 동안 인류가 신뢰해온 자산입니다. 모든 돈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의 10%만 분산해 두어도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환전은 한꺼번에 큰 돈을 바꾸기보다 한 달에 10만 원, 50만 원처럼 조금씩 나누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평균 단가로 안전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금 투자 역시 부담된다면 소액으로 조각 금을 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자본 방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빚을 끊고 현금을 확보하고 자산을 분산하는 것. 이것은 폭풍이 오기 전 창문을 닫고 문을 잠그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대비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첫 번째 방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주, 생존 능력. 회사 간판 없이도 버는 힘. 두 번째 방주는 생존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새로운 일을 해야 하나? 뭔가 큰 장사를 시작해야 하나? 라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정작 IMF 때 무너진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 간판이 사라지자 나라는 사람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IMF 당시 대기업에서 20년,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분들이 명예퇴직 통보를 받고 하루아침에 사회에 던져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킨집,
편의점, 작은 가게들을 열었지만 경험도 준비도 부족해 몇 년 안에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사에서의 나는 존재했지만 세상에서의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시대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생활 지혜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웃의 간단한 집안 문제를 도와주며 작은 보상을 받았고, 누군가는 요리나 정리, 재봉 같은 능력을 자연스럽게 부업으로 확장했습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이미 자신에게 있던 강점을 발견해 형태만 조금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 능력이란 새로운 기술을 억지로 배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만약 내일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나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만약 이 질문에 대답이 어렵다면 지금이 바로 두 번째 방주를 준비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은 이미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삶의 지혜, 오랜 경험에서 나온 실무 감각, 정리, 청소 같은 생활 기술, 텃밭, 요리, 핸드메이드 같은 취미 능력, 동네 아이들 공부 봐주기, 글쓰기, 책 읽어주기, 노인 돌봄이나 동행 서비스 같은 인간적 돌봄 능력, 이런 것들은 위기가 심할수록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인간적인 서비스와 경험 기반의 도움은 어떤 기술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경제 흐름을 보는 눈,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는 힘, 세상의 변화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 이것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꾸준한 독서와 뉴스 분석, 교육 콘텐츠를 통해 충분히 쌓을 수 있습니다. IMF 때도 2008년에도 모두가 겁에 질려 있을 때 조용히 움직여 오히려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주는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하고 꺼내는 과정입니다. 경험과 지혜, 소소한 기술, 삶의 흔적들이 여러분을 지켜낼 두 번째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방주, 심리적 무장.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과 관계의 힘. 세 번째 방주는 심리적 무장입니다. 경제 위기에서 사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돈이 아니라 공포와 고립감입니다. 뉴스 화면에서는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부동산 붕괴 같은 자극적인 숫자들이 쉴 틈 없이 쏟아집니다. 이런 숫자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마음이 서서히 지쳐갑니다. 아, 이제 끝인가 보다.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주는 마음을 지키는 연습,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지키는 일입니다. 첫째, 미리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흔들리기 전에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달러를 일부 정리한다. 부동산 가격이 특정 비율로 떨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수를 고려한다. 주식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내가 믿는 기업은 몇 년을 보고 꾸준히 매수한다. 이런 기준을 정해두면 공포의 순간에도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원칙을 잃습니다. 미리 세운 기준은 그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손잡이가 됩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IMF 때 버텨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끼리 힘을 모으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고 친구들과 정보를 나누며 함께 버텨냈습니다. 반찬을 나누고 아이를 돌봐주고 서로의 집안일을 돕는 작은 연대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경제 위기에서 돈보다 더 강력한 안전망은 바로 이런 인간관계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소원했던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이웃과 먼저 인사를 나누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십시오. 위기가 오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입니다. 위기 때 사람들의 대표적인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마 망하겠어 하는 과도한 낙관, 다른 하나는 다 끝났어 라는 극단적 비관입니다. 이 두 감정은 모두 판단력을 흐립니다. 그래서 꼭지에서 사고, 바닥에서 파는 실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경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주가 지갑을 지키는 일이라면 두 번째 방주는 손과 머리를 지키는 일, 그리고 세 번째 방주는 가슴을 지키는 일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마음이 버티는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리적 무장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라 경제 위기에서 우리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결론. 제2IMF는 모른다. 그러나 준비하는 자만이 버틴다. 제2의 IMF가 정말 올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단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생애 동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위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대비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은 버티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1997년 그 겨울, 많은 분들이 너무 큰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작은 준비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더 많은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빚을 정리하십시오. 최소 몇 달치 생활비만큼의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자산 일부를 달러와 금으로 분산하십시오. 평생 쌓아온 능력과 경험을 현실에서 활용할 방법을 찾아 두십시오. 경제 흐름을 공부하며 통찰력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돌보십시오. 위기는 결국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바로 이 세 가지, 방주 자본 방어, 생존 능력, 심리적 무장입니다. 정부도, 은행도, 전문가도 당신의 전 재산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폭풍을 건너고 다음 평온한 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일해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앞으로도 차분하게,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자산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